아저씨, 제 동생을 묻어주실 수 있나요? 빗속의 절규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고아 남매를 거두며 저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를 죽게 한 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인이 아닌 원수로서 아이들 앞에 선 저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절망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차가운 빗줄기가 서울 성북동의 고요한 주택가를 적시고 있던 밤 11시 강민혁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귀가했을 테지만 오늘따라 그는 왠지 모르게 걷고 싶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간 거칠에 섞인 대화들은 그의 공허한 속을 채우기는커녕 더욱더 텅 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빗물은 그의 고급 수제화 위로 튀어 올랐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2년 전 사랑하는 아내 지수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은이를 잃은 그날 이후로 민혁에게 세상의 감각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굴지의 대기업 대표이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을 두고 무심코 들어선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마치 그의 마음속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인적 하나 없는 그곳에는 오직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가제프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민혁이 막 골목 모퉁이를 돌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거나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소리는 분명한 사람의 말소리,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절박한 목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혁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골목의 가장 어두운 구석, 낡은 담벼락 아래에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9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기 몸집만 한 보찜 같은 것을 품에 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짐이 아니라 더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흠뻑 젖은 채 민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 좀 묻어주실 수 있나요? 돈은 없지만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민혁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을 살려달라는 것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 묻어달라는 말. 그 충격적인 한마디는 민혁의 얼어붙은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빗물에 젖은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품에 안긴 남자아이는 마치 인형처럼 축 늘어져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2년 전 차가운 영안실에서 마주했던 아내와 딸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이며 극심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어제부터 밥도 안 먹고 오늘 아침부터는 눈도 안 떠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엄마 아빠처럼 도윤이도 하늘나라로 간 것 같아요. 소녀의 이름은 지아,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는 3살배기 동생 도윤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동생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 앞에서 민혁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깐만, 아저씨가 좀 보자.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축 늘어진 도윤이의 목덜미에 손을 댔습니다. 지아의 말대로 아이의 몸은 빗물과 추위로 인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또다시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고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한 정적 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살아있어. 얘야, 동생 살아있어.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지아의 쉬한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정말요, 도윤이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맥박은 너무나 희미했고 아이의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심각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가 분명했습니다. 민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19를 기다리기에는 1분 1초가 급박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최고급 정장 재킷을 벗어 도윤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아이의 무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병원으로 가자. 민혁은 한 손으로 도윤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아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뚫고 큰 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혁의 가슴 속에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섞인 연민이자 이 작은 생명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의지였습니다.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시동을 걸며 민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뒷좌석의 지아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참아. 아저씨가 살려준대. 죽으면 안 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민혁은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운명처럼 마주친 이 아이들이 민혁의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는 그땐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긴박했던 밤이 지나고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도윤이의 상태가 안정되자 강민혁은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의 저택은 그동안 주인을 닮아 차갑고 건조한 공기만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높고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민혁의 차가 들어서자 집안일을 도맡아 온 공여사와 정원사 박 씨가 놀란 눈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리는 민혁의 곁에는 낯선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병원복 위에 민혁이 사준 두꺼운 패딩을 걸친 지아와 도윤이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위용에 압도된 듯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주저하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여기가 당분간 너희가 지낼 곳이란다. 공 여사는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왔지만 사장님이 낯선 아이들을, 그것도 이렇게 허름한 행색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죽은 듯 고요했던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넓은 거실에는 도윤이의 타닥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도윤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했고 그 뒤를 지아가 조심해, 뛰지 말라며 쫓아다녔습니다. 2년 전 딸 하은이가 떠난 뒤로 굽게 닫혀있던 커튼이 걷히고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넓은 식탁 끝에 혼자 앉아 모래알 씹듯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서툰 젓가락질로 반찬을 집으려 끙끙대면 민혁이 묵묵히 생선살을 발라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곤 했습니다. 맛있어요, 아저씨. 입가에 양념을 묻히며 환하게 웃는 도윤이를 볼 때면 민혁의 굳어있던 입꼬리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여사는 부엌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과 친절이 오히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든 동생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민혁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민혁에게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저희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셔서요. 그 작은 손길에 민혁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구원받고 있는 것은 민혁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삶이 아이들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보호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아이들을 보육시설로 인도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강 대표님, 절차상 더 이상 개인 보호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푸른 언덕보육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복지사의 사무적인 목소리에 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웃음을 되찾은 도윤이와 지아를 다시 그 차가운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은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이가 넘어지자 지아가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두 아이가 서로를 마주보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더 이상 운명에 이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민혁은 즉시 회사 고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와 조건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표님, 입양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독신 남성이 두 아이를 입양하는 건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라고 만류하려 했지만 민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상관없네. 이 아이들은 내 가족이 될 거야. 아니,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네. 민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결심 뒤에 운명이 준비해둔 잔인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는 저택의 오후 햇살이 너무나도 따사로웠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강민혁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향한 진정성이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하나씩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서재에 앉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퀵 서비스로 보내온 마지막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아동 원가정 및 배경, 상세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아이들의 친부모에 대한 기록과 사망 경위가 담긴 입양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지아와 도윤이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평화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너희는 진짜 내 아이들이 되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류에는 아이들의 아버지 최상우 씨와 어머니 이혜진 씨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무심하게 아래로 내려가다가 사망 일시 및 장소라는 항목에서 딱 멈췄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IC 부근. 순간 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 6월 15일 그 날짜는 민혁의 뼈와 살의 문신처럼 새겨진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지수와 딸 하은이를 잃은 그 비극의 날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민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다음 장에 첨부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그날의 악몽이 건조한 활자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순간적인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가며 2차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과 충돌, 그 충격으로 화물 트럭이 전복되면서 뒤따르던 회색 소형차를 덮침, 소형차 탑승자 부부 현장에서 즉사 민혁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 1차로 주행 승용차,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 된 그 차량, 서류에 적힌 가의 차량 번호는 바로 민혁이 2년 전 운전했던 그 차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1분 1초가 슬로모션처럼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 하은이가 아빠, 언제 도착해? 라고 보채던 목소리. 룸미러를 통해 딸과 눈을 맞추며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라고 웃으며 고개를 돌렸던 그 찰나의 순간. 핸들이 꺾이고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던 그 순간. 민혁은 자신이 낸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만 갇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한 가족을 무참히 파괴했다는 사실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화물 트럭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던 그 소형차, 그 안에 지아와 도윤이의 부모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아냐,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따르던 아이들, 아저씨 좋아요라며 품에 안기던 도윤이, 감사하다며 유자차를 건네던 지아, 그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거리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민혁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은인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자였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 속 아이들 부모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부부는 지금의 자신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을 자신이 짓밟았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자기 혐오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민혁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두고 뻔뻔하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쿵 소리가 났는데 문틈으로 보이는 지아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순간 민혁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급하게 금고 깊숙이 처박아 두었지만 이미 확인한 잔혹한 진실은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무것도 모르는 도윤이가 아저씨,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라며 해맑게 웃을 때마다 민혁은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그에게 더 이상 구원이 아닌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식탁을 떠나 서재에 틀어박혔고 술에 취해 괴로워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이 회사에 급한 용무로 출근한 사이 운명의 장난은 기어코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아는 민혁이 서재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져다 주러 들어갔다가 민혁이 간밤에 술에 취해 미처 잠그지 못한 금고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을 지아였지만 삐져나온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이혜진, 최상우 사고 경위서라는 글자가 시야에 박히는 순간 홀린 듯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 내려가던 지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의 차량 운전자 이름에 적힌 세 글자, 강민혁, 그리고 이어지는 사고 내용인 강민혁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연쇄 충돌 사망사고. 지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부모님을 잃고 세상 끝에 선 자신들을 구원해준 천사 같은 아저씨가 실은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였다니.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은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곧바로 거대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민혁이 자신들을 데려온 이유가 사랑이나 연민이 아니라 죄책감을 덜기 위한 위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지아는 몸서리쳤습니다. 이 화려하고 따뜻한 저택이 순식간에 괴물이 사는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여길 나가야 해.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지아는 자고 있는 도윤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누나, 더 잘래, 졸려. 칭얼거리는 도윤이의 입을 막으며 지아는 서둘러 옷을 입혔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아는 민혁이 사준 예쁜 옷들과 장난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살인자가 준 오이는 티끌만큼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무섭다며 울먹였지만 지아는 동생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우린 다시 보육원으로 갈 거야. 거기가 훨씬 안전해. 지아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저택을 뒤로 하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아이들의 방을 발견한 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졌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고 아이들의 낡은 옷가지와 신발만 사라진 것을 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들켰다는 것을요. 민혁은 곧바로 차를 몰고 아이들이 갔을 법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제발 멀리만 가지 마라.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민혁은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서 아이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로 지구대 문을 박차고 들어선 민혁의 눈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아야, 도윤아. 민혁이 울먹이며 다가가 아이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항상 순한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던 지아가 벌떡 일어나 도윤이를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요. 가까이 오지 마요. 그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질 만큼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민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다 알아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 죽였잖아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아빠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경찰서 안의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 꽂혔습니다. 도윤이는 누나가 소리치자 겁에 질려 앙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은 뻗었던 손을 허공에 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아야, 정말 미안하다.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릴 구해준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하자고 우릴 이용한 거라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의 겁으로 결국 복지사들이 도착했고 민혁은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멀어져 가는 아이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아와 도윤이가 떠난 후 성북동 저택에는 다시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정막이 나았습니다. 잠시나마 그곳을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온기의 잔상은 이제 강민혁을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민혁은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술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방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성이다가도 지아가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살인자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죄책감의 무게는 민혁을 깊은 심연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아이들을 그리워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시 차가운 보육원 푸른 언덕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삶도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아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세상 모든 것이 미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윤이었습니다.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은 도윤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딱딱한 침대, 맛없는 식사는 도윤이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밤만 되면 도윤이는 열에 들떠 칭얼거리며 민혁을 찾았습니다. 누나, 아저씨 집 갈래? 아저씨 보고 싶어. 아저씨가 해준 생선 먹을래. 도윤이가 울면서 민혁을 찾을 때마다 지아는 동생을 끌어안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이름도 부르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서러워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지아에게도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음식물을 거부했고 급기야 고열과 탈진 증세로 병원 응급실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시급합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아는 병상에 누워 링거를 꽂은 채 헐떡이는 동생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증오가 동생을 죽어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저씨가 미웠지만 동시에 아저씨 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던 도윤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아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보육원 담당 복지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아야, 이거 강민혁 씨가 보내신 거야. 지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안 봐요. 버리세요. 하지만 복지사는 봉투를 지아의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래. 그냥 도윤이 병원비랑 너희들 후원금 통장이야. 그리고 편지도 한 통 있어. 읽지 않아도 좋으니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셨어. 복지사가 나가고 한참이 지난 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이의 치료비를 모두 납부한 영수증과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통장, 그리고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아야, 도윤아, 아저씨다. 아니, 너희 부모님을 앗아간 죄인 강민혁이다. 편지는 민혁의 꾹꾹 눌러 쓴 글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다. 평생 나를 증오하고 원망해도 좋아. 그건 내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형벌이니까. 하지만 제발 도윤이 치료만은 내가 돕게 해다오.
너희가 아프고 힘들게 사는 걸 지켜보는 건 나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란다. 너희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 너희는 나에게 생명이었고 가족이었다. 비록 내 죄로 인해 시작된 인연이지만 너희를 사랑했던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걸 믿어주지 않아도 좋지만 부디 알아주었으면 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 지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민혁의 절절한 후회와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죄책감을 덜기 위해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도윤이가 눈을 뜨고 지아 손에 들린 편지지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냄새. 도윤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편지에서 나는 민혁 특유의 스킨 냄새와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챘습니다. 도윤이는 편지지를 얼굴에 비비며 아저씨, 아저씨 하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아는 마침내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미움보다 그리움이,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현재의 소중한 동생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아저씨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의 결심이 선 다음 날, 강민혁은 보육원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푸른 언덕 보육원 상담실 문 앞에 선 민혁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문고리를 잡은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지아가 다시 싸늘한 눈빛으로 나가라고 소리칠까봐 혹은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링거 바늘을 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척해진 도윤이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민혁의 모습 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가는 무막에 패어 있어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서로를 마주 본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윤이는 민혁을 보자마자 뒤뚱뒤뚱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가지마. 아이의 순수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도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혁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아가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뻔뻔하게 와서 미안하다. 그냥 너희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지아는 눈물을 삼키며 민혁의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가 미워요.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간 아저씨가 죽도록 미워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평생 미워해도 돼. 달게 받을게. 하지만 이어진 지아의 말은 민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랑 도윤이는 아저씨가 없으면 안 돼요. 아저씨가 해준 밥이 그립고 아저씨가 읽어주던 동화책이 생각나요. 엄마 아빠는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에겐 지금 아빠가 필요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어주세요. 평생 갚으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걸로 죗값을 치르세요. 그 말은 지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이자 민혁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민혁은 지아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비극으로 얽힌 운명의 매듭이 비로소 사랑으로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법적인 입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민혁과 단정한 옷을 입은 지아, 도윤이는 교회에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4개의 묘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아내 지수와 딸 하은이, 그리고 지아와 도윤이의 부모님인 상우 씨와 혜진 씨의 묘였습니다. 민혁은 4사람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하은아, 그리고 상우 씨, 혜진 씨,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남겨준 이 소중한 아이들,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지아와 도윤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제가 당신들의 목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혁의 맹세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지아도 엄마 아빠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우리에게 새로운 아빠가 생겼어. 아빠가 우릴 정말 많이 사랑해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도윤이는 영문을 잘 모른 채 묘비 앞을 뛰어다니다가 나비를 쫓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묘역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고 따스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추모 공원을 내려왔습니다. 비록 시작은 잔혹한 비극이었고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아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3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눈물보다 웃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고 가족은 그 어떤 아픔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극적인 운명으로 얽혔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된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프거나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나라면 원수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